미용실에서 파마약 바르고 눈을 감고 있는데 커튼 너머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치매 판정만 받으면 상가 다 내 거야. 2시간 전에 제가 정성껏 싸준 갈비찜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감사하다며 웃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후견인이 어쩌고 임대료가 얼마고 계산까지 척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커튼을 젖힌 며느리가 거울 속에서 제 눈과 딱 마주친 순간 그 상냥하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신 그날부터 조용히 칼을 갈았고 결국 그년이 온 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찍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이 되었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삶 전부를 뒤흔들어 놓았고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을 더 이상 혼자 품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보낸 지 올해로 꼭 5해가 됐더라고요. 5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데만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거든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가게 셔터를 올리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이 악물고 일해서 마련한 게 지금 제가 지키고 있는 상가 2채예요. 처음에는 작은 점포 하나로 시작했었죠.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면서 모은 돈에 제가 식당 보조로 번 돈을 합쳐서 겨우겨우 보증금을 만들었고 그 작은 점포가 잘 돼서 역한을 하나 더 얻고 또 몇 년 뒤에 건물이 매물로 나왔을 때 대출을 끌어안고 덜컥 샀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그랬었어요. 여보, 이거 우리 노후야. 이 건물이 우리 늙어서 밥 먹여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듬직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남편 손은 늘 거칠었는데 그 거친 손으로 건물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화장실 타일을 갈고 계단 난간을 고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런 남편이 5해 전 겨울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상가 셔터를 올리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뇌출혈이 너무 많이 진행된 뒤였더라고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 얼굴을 보는데 그 튼튼하던 사람이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눈도 못 뜨고 누워 있으니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나요. 열흘을 버텼어요. 남편은 열흘 동안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고 제가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남편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울음이 터졌는데 한 번 터진 울음이 멈추질 않아서 현관 바닥에 엎드린 채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매일 아침 남편 대신 상가 셔터를 올리러 갔어요. 남편이 늘 올리던 그 무거운 셔터를 제 힘으로 끌어올리는데 처음에는 팔이 떨려서 반쯤 올리다 놓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셔터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돌아온 적도 있었죠. 빈 가게를 돌아보다 보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날이 있었거든요. 여보, 2층 화장실 수도꼭지 좀 봐봐. 물이 새는 것 같아. 그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날이면 가게 벽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곤 했는데
차가운 벽이 남편 체온 대신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없구나 하는 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던 건 아들과 손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38배 결혼해서 아파트를 얻어 따로 살았는데 왕래가 꽤 잦은 편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성격이 좀 무른 구석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나름 어머니 챙긴다고 주말마다 들르곤 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회사 동기로 만나 연애 끝에 데려온 여자였는데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참 싹싹하다는 인상을 받았었죠. 시어머니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려가며 예쁘게 말하고 명절 때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하고 제 생신에는 꼭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솔직히 며느리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그랬고 절친도 너는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다며 부러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손녀가 있었죠. 올해 6살이 된 우리 손녀는 세상에서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는 아이예요.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할머니 목소리를 알아듣고 신발도 안 신은 채 뛰어나오는 아이였고 제 무릎에 올라앉아 할머니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뽀뽀를 해주면 남편이 떠난 뒤 텅 비어버린 가슴 한쪽이 그 작은 온기로 채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손녀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서 가져올 때마다 냉장고에 붙여줬는데 어느새 냉장고 문이 그림으로 가득 차서 자석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이 아이 때문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손녀의 재롱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죠. 그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남편 없는 집의 적막함이 잠시나마 잊혀졌으니까요. 그날도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상가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장을 받고 며느리네 줄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갈비찜과 나물 서너 가지를 정성껏 했거든요. 갈비찜은 손녀가 유독 좋아하는 메뉴여서 고기를 고를 때부터 살이 많고 부드러운 부위로 골랐고 나물은 며느리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간을 좀 약하게 맞췄어요. 반찬 용기에 하나하나 담으면서 손녀가 맛있다고 볼을 부풀리며 먹는 모습을 떠올렸고 그 생각만으로도 부엌에서 서너 시간을 보내는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았더라고요. 점심쯤 며느리가 반찬을 가지러 왔는데 현관에서부터 밝은 얼굴로 들어오더니 두 손으로 반찬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갈비찜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편하잖아요. 감사해요, 정말. 그러면서 손녀한테 할머니가 갈비찜 해줬다고 전화해야겠다며 환하게 웃었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에 손녀 데리고 오라고 했죠. 며느리는 내 어머니 하며 신발을 신더니 봉지를 양손에 나눠들고 돌아갔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런 며느리를 둔 게 복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며느리를 보내고 나서 약속이 있던 단골 미용실로 향했는데 한 달 전부터 예약해둔 파마 날이었거든요. 미용실은 집에서 걸어서 15분쯤 되는 거리에 있었고 원장님은 제가 10년 넘게 다닌 분이라 가면 언제 왔냐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미용실 원장님은 저보다 대여섯 살 아래인데 손이 참 야무진 분이라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미용실에 가면 동네 소식도 듣고 수다도 떨 수 있어서 저한테는 일종의 쉼터 같은 곳이었죠. 그날도 원장님이 자리를 내주시면서 오늘 파마 예쁘게 해드릴게요 하셨고 저는 의자에 앉아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파마약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파마약이 머리카락에 감기기 시작하면서
원장님이 잠시 기다리시라고 하셨고 저는 비닐캡을 쓴 채 옆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눈을 반쯤 감고 있으니 미용실 특유의 따뜻한 공기가 졸음을 불러왔고 며느리가 반찬을 잘 받아갔으니 저녁에는 손녀랑 영상통화나 해야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구나 싶었어요. 상가 셔터도 올렸고 반찬도 싸줬고 파마도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평범할 수 없는 하루였고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거든요. 의자에 기대 앉아 잡지를 넘기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걸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파마약이 머리에 스며드는 동안 저는 그저 따뜻하고 나른한 오후를 즐기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그날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루가 될 줄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미용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제 머리 위로 파마 기계의 열기가 내려앉고 있었고 코끝에는 파마약의 톡 쏘는 냄새가 익숙하게 감돌았는데 바로 그때 역한 커튼 너머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손님이 수다를 떠나보다 했는데 그 목소리의 톤과 말투가 너무나 익숙해서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고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한 건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챈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커튼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였어요. 불과 2시간 전에 제 현관에서 반찬 봉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던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가 파마약 냄새가 가득한 미용실 안에서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흘러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미용실에 들렀나 보다 싶었어요. 며느리도 이 근처 미용실을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필 같은 곳일 줄은 몰랐지만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들떠 올라가면서 귀에 꽂히는 단어들이 하나둘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시어머니가 요즘 진짜 깜빡깜빡하는 게 많거든.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제 앞에서 보여주던 그 공손하고 싹싹한 목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거리낌 없이 툭툭 내뱉는 반말에 킥킥거리는 웃음이 섞여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귀에 닿을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아래쪽에서 슬금슬금 올라왔죠. 병원 예약도 내가 다 잡아놨어. 신경과 검사받게 하려고 한 달 전부터 깔아놓은 거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잡지가 미세하게 떨렸는데 한 달 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역추적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이면 며느리가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 요즘 깜빡하시는 거 많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하고 웃어넘겼었는데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니 걱정되는 얼굴을 하면서 좋은 병원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 갔었죠. 그 뒤로 정말 며칠 만에 신경과 예약을 잡아왔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받아보시라며 날짜까지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효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챙기는 거라고 이렇게 세심한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속으로 고마워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커튼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듣고 있자니 그 모든 장면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치매 판정만 받으면 상가 다 내 거야. 그 한마디가 커튼을 뚫고 귓속으로 파고든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발끝으로 쏠리는 느낌이었고 파마약 냄새 속에서 숨이 막혀오는데 입을 벌려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손에 들린 잡지가 구겨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비닐 캡 아래로 식은 땀이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커튼 너머의 목소리에 온 신경이 박혀버렸어요.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후견인 제도라고 있거든. 치매 판정 나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를 가족이 맡을 수 있대. 그러면 상가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아? 두 채 합치면 월세만 한 달에 꽤 되거든. 임대료 금액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걸 듣는 순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는 제가 며느리에게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 금액이었고 그 말은 곧 며느리가 이미 상가의 임대 수익 구조를 어디선가 다 파악해 놓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웃음 섞인 말투로 계산을 늘어놓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5년 동안 정성껏 반찬을 싸주고 손녀 옷을 사주고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줬던 시간 전부가 한순간에 조롱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갈비찜을 2시간 넘게 졸이면서 손녀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고기를 일일이 골랐던 제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치매 판정을 기다리는 재산 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잖아요. 그 분노보다 더 먼저 찾아온 것은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서글픔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상가를 지키면서도 가족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고 믿었고 며느리의 상냥한 웃음이 남편이 남긴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메워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부 연기였다는 사실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메스꺼리며 올라왔거든요. 며느리는 통화 상대와 한참을 더 떠들었고 시어머니가 워낙 순하니까 검사 받으라고 하면 순순히 받을 거라는 말까지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데는 또 고분고분하거든. 내가 잘 말하면 다 따라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치심이 분노 위에 겹겹이 쌓이는 것 같았어요. 고분고분하다는 말이, 순하다는 말이 제가 며느리를 믿고 열어주었던 마음의 문을 저렇게 가볍게 비웃는 단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통화가 끝난 건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고 커튼 너머에서 가방을 여닫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사이에도 잡지를 쥔 손을 풀지 못한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게 스스로도 보였거든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고 눈이 멍하니 풀려 있었으며 비닐 캡 아래로 흘러내린 식은 땀이 이마에 줄을 그으며 흐르고 있었죠. 그때 원장님이 슬쩍 다가오시더니 제 얼굴을 살피며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마 제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거든요. 원장님은 더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물 한 잔을 갖다 놓아주셨고 그 물컵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려서 물이 반쯤 출렁거렸어요. 잠시 뒤 옆칸 커튼이 찰칵 소리를 내며 젖혀졌고 거울 속으로 며느리의 모습이 비쳐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파마를 한 건지 머리를 한 건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커튼 밖으로 나왔는데 거울 속에서 저와 눈이 정확히 마주치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얼굴에서 웃음기가 눈 녹듯 거치면서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게 거울 속으로도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얼굴에는 놀람과 공포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고 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가늠하려는 듯 눈이 사방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끝내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 두 글자가 겨우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쪼그라들었고 2시간 전 제 현관에서 반찬 봉지를 받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만큼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죠. 저는 거울 속 며느리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 눈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게 보였고
동시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입이 다시 열리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버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요. 미용실을 나올 때까지 며느리에게 단 한 글자도 건네지 않았고 원장님이 파마가 아직 덜 됐는데 하시는 말씀에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닐캡을 벗기지도 않은 채 가방을 집어들었고 며느리가 뒤에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용실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바깥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는데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무겁고 흐느적거렸고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벽에 한 손을 짚고 멈춰 서야 했어요. 숨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조여들었고 파마약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는데 그 냄새가 며느리의 목소리와 뒤섞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상가 다 내 거야라는 말이, 시어머니가 고분고분하다는 말이, 치매 판정만 받으면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듯 반복됐고 그 말들이 돌아올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새벽마다 일어나 셔터를 올리며 읽어온 것, 제가 식당 보조로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보탠 것, 그 모든 땀과 시간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치매 판정 뒤에 손에 넣을 숫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골목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는데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은 눈물보다 먼저 사람을 멍하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골목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다리에 힘을 주고 집까지 걸어왔는데 평소에는 15분이면 충분한 거리가 그날은 30분도 넘게 걸렸어요. 3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골라야 했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것도 모르고 서 있다가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서야 정신을 차릴 정도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둑한 거실 공기가 얼굴에 닿았는데 그 공기가 유독 차갑고 무겁게 느껴져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문에 등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현관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거실 너머 장식장 위에 놓인 남편 영정 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기어가듯 일어나 영정 사진 앞에 가서 앉았고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데 그 웃는 얼굴을 보니 비로소 목 안쪽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나 미용실에서 며느리 통화를 들었어. 혼잣말이 흘러나왔고 대답 없는 사진을 향해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얼거렸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입술이 떨려서 문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애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 당신이 남기고 간 상가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다고.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화가 나면 말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과 겹치면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누구한테 지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순간만큼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날 밤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시계가 10시를 넘기자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고 신호음이 3번 울리는 동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아들이라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냐며 늦은 시간에 전화한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어요. 오늘 미용실에서 며느리 통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시어머니 치매 판정만 받으면 상가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고,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 관리를 넘겨받을 계획이었다고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안 믿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스며들었고 입안이 바짝 마르면서 할 말을 잃었거든요.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솔직히 혼자 계시니까 생각이 많아지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한 거, 그거 진짜 걱정돼서 그런 거였을 거예요. 오히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며느리의 미용실 통화보다 더 깊은 상처가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내 아들이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엄마더러 예민한 거라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아팠거든요. 아들마저 제 기억력을 의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려서 전화기가 귀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알았어. 내가 생각이 많았나 보다. 겨우 그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며느리의 배신은 분노로 버틸 수 있었는데 아들의 외면은 분노로도 견딜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거든요. 식탁 위에 손녀가 지난주에 그려서 가져온 그림이 놓여 있었는데 할머니와 자기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고 할머니 손에는 큰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소리 없이 울다가 나중에는 어깨가 들썩일 만큼 몸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빈집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면 그 울음이 벽에 부딪혀 돌아올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냈어요. 상가에 가야 하는 날에도 몸이 무거워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숟가락을 드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을 만큼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던 며칠 뒤에 며느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녀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양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고 그 얼굴에는 미용실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의 공포 같은 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과일이 좋은 게 나왔길래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과일을 내미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팔뚝에 소름이 돋아서 저도 모르게 팔을 감싸쥐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건지, 며칠 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 들은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저렇게 태어난 건지 머릿속이 빙빙 돌았거든요. 손녀가 며느리 뒤에서 뛰어나와 할머니를 부르며 안겼고 그 순간 분노와 사랑이 뒤섞여서 목구멍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제 품에 안겨서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재롱을 부리고 있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내오면서 며느리를 관찰했는데 며느리는 평소보다 오히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에요. 혹시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제가 예약해 놓은 검사 날짜가 다음 주인데
같이 가실까요? 그 질문이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속이 뒤틀렸고 찻잔을 드는 손에 힘을 줘야 손이 떨리는 게 들키지 않았어요. 적당히 웃으면서 괜찮다고, 요즘 잠이 좀 부족했다고 검사는 생각해 볼게 하고 넘겼는데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입안에서 쓴맛이 올라오는 걸 참느라 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손녀랑 노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며느리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치는 냉장고 표면으로 지켜봤어요. 며느리의 눈이 거실을 훑다가 서재 쪽 서류함에서 멈추는 것이 보였고 고개를 살짝 돌려 서류함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선이 포착됐을 때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과일이 반쪽 난 채로 도마 위에 멈춰버렸어요. 서류함 안에는 상가 등기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가 전부 들어 있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중요한 서류는 다 그 서류함에 보관해 왔거든요. 며느리의 시선이 거기서 멈추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며느리 가족이 돌아간 뒤 서류함을 열어봤는데 서류 순서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이 맨 위에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 뒤로 밀려나 있었고 서류 가장자리에 제 것이 아닌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분명했고 그 누군가가 며느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서류함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바뀐 서류 순서를 하나하나 되돌려 놓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이것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라는 확신이 머리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 서류들을 살폈는지, 몇 번이나 이 서류함 앞에 서서 내용을 확인했는지, 그걸 생각하니 그동안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서재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들어갔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 영정사진 쪽에서 바람이 스치듯 커튼이 흔들렸고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당신이 남긴 것, 나 혼자라도 지켜야 하는데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닌 이 상황이 너무 막막하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막막함 속에서도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분노인지 결심인지 그때는 아직 구분할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막함 속에서 꿈틀거리던 그 단단한 감각이 결국 저를 움직이게 만든 건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매일 일어나던 바로 그 시간이었는데 문득 이 시간에 눈이 떠진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며칠을 혼자 끙끙 앓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과 아들의 한숨 소리가 번갈아 재생되는 게 도무지 멈추질 않았거든요.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인정하고 나니 전화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딱 한 명 떠올랐어요. 절친이었죠. 절친은 저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남편들끼리도 친했고 젊었을 때는 두 가족이 함께 여행도 다녔을 만큼 가까운 벗이에요. 절친 남편도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였고 남편을 보내고 가장 많이 울었던 날에도 절친이 와서 말없이 옆에 앉아주었거든요. 새벽에 전화하면 놀랄까 싶어서 아침 8시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절친이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입을 여는 순간 목이 메어서 말 대신 울음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한참을 울기만 하는 저한테 절친은 재촉하지 않고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기다려줬고 울다 지쳐서 겨우 숨을 고른 뒤에야 미용실에서 들은 이야기부터 아들의 반응까지 전부 털어놓았어요. 절친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는데 다 듣고 난 뒤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목소리가 단단하게 바뀌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돼. 절대 며느리한테 먼저 따지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지 마. 그러면 네가 불리해져. 절친은 이런 일은 감정으로 싸우면 지는 거라며 법적으로 먼저 벽을 세워놓고 나서 움직여야 한다고 했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당장 소개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간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막막함이 조금 걷히는 느낌이 들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저앉았던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절친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의 깔끔한 건물에 있었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어 손바닥에 땀이 차더라고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부동산과 상속 전문이라는 절친의 말처럼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파일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첫인상은 꽤 차분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변호사가 자리를 권하며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울음이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변호사의 눈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다며 물을 한 잔 따라 주었고 그 배려에 마음이 살짝 놓이면서 미용실에서의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통화에서 한 말, 치매 판정과 후견인 제도를 언급한 것, 한 달 전부터 건망증 검사와 병원 예약을 권유해 온 것, 아들에게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은 것, 서류함이 뒤져진 흔적까지 전부 이야기했고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나갔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펜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단순히 며느리가 재산에 욕심을 부린 수준이 아닙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하려는 전형적인 시나리오예요. 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가 원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에게 치매 판정을 받게 한 뒤 후견인 자격으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도적인 재산 탈취 시도라고 설명했어요. 치매 판정이 나면 후견인이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 후견인 신청을 할 경우 상가 두 채의 처분권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어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궈놓은 상가가 며느리의 서류 한 장으로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도 동시에 배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거든요. 멍하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심이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고 변호사를 올려다보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먼저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상가 두 채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서 명의가 온전히 제 것인지 재확인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실히 갖추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는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는데 막막함이 거치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들어선 느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구청에 가서 상가 두 채의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았고 명의가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 하나가 살짝 들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상가와 재산의 처분에 대해 제 의지를 명확히 적어놓고 공증사무소에서 법적 효력을 갖춘 공증을 받았고 공증 도장이 유언장 위에 찍히는 그 둔탁한 소리가 나는 순간 이것이 며느리의 어떤 계략도 뚫지 못할 방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증거를 모으는 일이 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렸어요. 며느리가 미용실에서 한 통화는 제가 직접 들은 것이기에 증언은 할 수 있지만 녹음이 없으니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약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절친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건강 상태를 흘리고 다닌 이야기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는데 며느리가 동네 지인들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졌다며 걱정인 척 이야기를 흘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절친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었고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이전에 병원 예약을 잡아준 기록도 확보했고 건망증 검사를 권유하면서 보낸 문자 메시지도 폰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며느리가 좋은 신경과 있으니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예약했어요 라고 보낸 그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면서 손가락이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어요. 서류 파일이 하나씩 두꺼워질 때마다 무력감이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냉정한 힘이 차올랐는데 남편이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던 것처럼 저도 매일 아침 서류를 펼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상냥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건강식품을 한 보따리 들고 와서 요즘 새로 나온 좋은 검사가 있다며 병원을 다시 권했고 제 팔을 잡으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또 했는데 이제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에 웃는 얼굴로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가는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갈 때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날이 반복됐고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찍혀 있는 걸 볼 때마다 이 싸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끝내야 한다는 각오가 겹겹이 쌓여갔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건 준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는데 증거 정리가 거의 마무리됐으니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절친에게 바로 전화했고 이제 곧 끝내겠다고 했을 때 절친은 잘했다며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단단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남편 잔 하나, 제 잔 하나를 놓고 사진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나 했을까 싶은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거든요. 여보, 당신이 남긴 거 내가 지켜낼게.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을 사진에 대고 조용히 내뱉은 뒤 소주를 한 모금 마셨는데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쓴맛이 지금 제 속마음과 꼭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잔을 내려놓으며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소주잔을 내려놓은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하자고 손녀도 보고 싶고 다 같이 얼굴 보면서 밥 먹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 좋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너무 좋죠. 제가 식당 예약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정식으로 잡을까요?
그 들뜬 목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싸늘하게 식어갔는데 며느리는 아마 제가 미용실 일을 그냥 넘어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았고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에 안도감 같은 것이 묻어나더라고요. 제가 먼저 모임을 제안한 것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확인으로 받아들였을 테고 그래서 더 신이 난 거겠죠. 그 계산이 읽히는 순간 이를 악물었지만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래, 네가 잡아줘 하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모임 날짜가 잡히고 나서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서류 봉투를 꺼내 안에 든 자료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고 순서를 정리했는데 며느리가 주변에 시어머니 치매를 흘린 정황 자료, 병원 예약 기록, 건망증 검사를 유도하며 보낸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공증 유언장 사본까지 빠진 것이 없는지 3번을 더 확인했어요. 절친에게 전화해서 내일이라고 했더니 절친은 한참 말이 없다가 끝까지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네가 흔들리면 그 사람한테 빈틈을 주는 거라고 당부했고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전화를 끊었어요. 모임 당일 아침에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려서 블라우스 단추를 3번이나 잘못 끼웠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니 눈 밑에 며칠째 잠 못 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이 얼굴로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현관을 나섰어요. 가방 안에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 봉투의 무게가 가방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았는데 동시에 그 무게가 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어요. 입구에서 일어나 맞이하면서 환한 얼굴로 웃더니 오늘 어머니 좋아 보이신다고 했는데 그 미소가 어떤 계산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아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으며 자리로 안내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물과 물수건이 세팅되어 있었으며 며느리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메뉴로 코스 주문해 놨다며 또 한 번 상냥하게 웃었죠. 아들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들어오면서 가벼운 표정으로 오랜만이다 하더니 며느리 옆에 앉았고 그 모습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가족 식사의 풍경이었어요. 손녀가 아들 뒤에서 뛰어나오며 할머니를 부르면서 품에 안겼는데 이 아이의 체온이 가슴에 닿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심장이 저며왔어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가방 안에 든 서류 봉투의 존재가 내내 의식되면서 식은 땀이 덩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거든요.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반찬을 앞으로 밀었고 아들은 맥주를 한 잔 따르면서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이 순수한 걱정인지 며느리에게 주입된 의심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괜찮다며 웃어 넘겼고 손녀에게 고기를 잘라주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섰고 손녀가 잠시 의자에서 내려가 식당 한쪽에 놓인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뛰어간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더니 그 소리에 며느리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아들은 의아한 눈으로 봉투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아들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어서 안에 든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것은 며느리가 주변 지인들에게 시어머니 치매가 의심된다고 말한 정황을 정리한 자료였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날짜와 장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며느리가 신경과 병원 예약을 대신 잡아준 기록이었고 세 번째는
건망증 검사를 권유하면서 보낸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이었으며, 네 번째는 미용실에서 직접 들은 통화 내용에 대한 시간과 장소와 구체적 발언을 기록한 문서였어요. 서류가 한 장씩 식탁 위에 펼쳐질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보이게 빠져나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두 눈이 커지면서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들은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한 장을 넘길 때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두 번째 서류에서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서류까지 읽은 아들이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는데 그때 아들의 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보였거든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이마를 한 손으로 감싸쥐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는 게 턱 근육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전화했을 때 믿어주지 못한 자신이 오히려 엄마더러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보다 먼저 서글픔이 밀려왔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진실을 보게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랑곳 없이 두 손을 비비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 화장이 눈물에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됐는데 한때 그토록 상냥하고 깔끔하던 얼굴이 맞나 싶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용서를 구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퍼졌고 옆 테이블에서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 시선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내를 말리지도 감싸지도 못한 채 두 주먹을 떨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아들의 목덜미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것이 보이면서 그 모습이 분도보다 먼저 연민과 허탈함을 불러왔어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바로 그때 놀이공간에 가 있던 손녀가 소리를 듣고 뛰어왔고 엄마가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울어? 손녀의 그 울음소리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이 아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손녀를 안아 올려 무릎에 앉히고 괜찮다고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등을 토닥이면서 아이를 달랬고 손녀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어요. 손녀가 조금 진정된 뒤 서류 봉투 맨 아래에 넣어두었던 마지막 서류를 꺼냈는데 그것은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그 유언장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선을 그은 거였어요. 상가는 제가 살아있는 한 단 한 평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유언장 위에 찍힌 공증 도장이 제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 도장을 보는 순간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이 더 작게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고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와 손녀의 훌쩍임만 남은 그 공간에서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유리창에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이 식탁 위에 놓인 서류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싸움이 끝났지만 이것이 정말 끝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불안이 가슴 한켠에 얇게 깔리고 있었어요.
식당에서의 그날 이후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 부부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손녀를 데리고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내려갔는데 며느리가 떠난 뒤 아들은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면서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한 톤씩 가라앉아 있었어요. 집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것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고요함이 평화로운 건지 아니면 더 큰 것이 오기 전에 정적인 건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일단 상가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매일 아침 상가 셔터를 올리고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을 봐서 밥을 해 먹고 저녁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차를 마시는 그 반복되는 하루가 이제 좀 돌아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방심하기 시작할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는데 어느 날 아침 상가에 갔더니 1층에서 분식집을 하고 계신 세입자 아주머니가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아주머니는 상가 1층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신 분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성실하게 월세를 내고 가게를 깨끗하게 유지해온 믿음직한 세입자였어요. 사장님, 요즘 2층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같아서요. 밤에 불이 켜져 있을 때도 있고 낮에 짐을 나르는 것도 봤는데 혹시 새 세입자를 들이신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확 밀려왔는데 2층은 지난 세입자가 나간 뒤로 석 달째 비어있는 공간이었고 제가 새로 계약을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주머니한테 고맙다고 하고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는데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빨라지면서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발끝부터 올라오고 있었어요. 2층 복도 끝에 있는 빈 사무실 앞에 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는데 분명 비어 있어야 할 사무실 문에 제가 본 적도 없는 낯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문 아래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이 분명하게 들렸거든요. 등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한 발짝 물러났고 누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지 어떻게 들어온 건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상가 관리를 도와주시는 관리인 아저씨한테 바로 전화해서 확인을 부탁했고 관리인 아저씨가 건물 서류를 뒤져보더니 1시간 뒤에 전화를 다시 해왔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별거에 들어가기 직전에 상가 2층을 자기 지인한테 전대차 형식으로 넘긴 흔적이 발견된 거였고 서류함에서 빼낸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조작된 임대차 계약서가 끼어 있었어요. 그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인감까지 찍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상가를 직접 빼앗지 못하게 되자 우회적으로 자기 사람을 세입자로 심어놓는 방식으로 상가 수익을 빼돌리려 한 거였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한 번 끝났다고 생각한 싸움이 전혀 끝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식당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던 그 얼굴이 떠올랐고 그때 흘리던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였는지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면서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의 목소리도 긴장으로 단단해졌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문서감정에 넘기는 동시에 무단 점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형사 고소까지 포함된 절차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실감나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쪽에서 아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는데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해서 소장이 날아왔다고 했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소장 내용을 읽어주는데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재산 은닉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가정폭력이라는 잊지도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재산 은닉이라니, 가정폭력이라니, 제가 평생 남한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고 재산을 숨긴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이 법원에 제출된 공식 서류에 버젓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 억울함을 넘어서 경악스러웠고 아들이 읽어주는 소장을 듣는 동안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내려간 뒤에도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절친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여전히 시어머니가 치매인데 재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아들을 등쳐서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돌리고 있었어요. 그 소문이 동네까지 번졌는지 평소에 안부 전화를 자주 하던 지인들한테서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너 요즘 괜찮냐는 말투가 걱정이 아니라 탐색 같은 느낌이었고 혹시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돌려서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어서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며느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여기저기서 싹을 틔우고 있었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한번 퍼진 소문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현실 앞에서 일상이 다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이혼 소장을 받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들이 자기가 처음에 엄마 말을 믿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며 자책하는 소리에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워서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지? 내가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의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는데 그래, 내 탓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과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라고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올라와서 목구멍에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지금 자책할 때가 아니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코를 훌쩍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집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벽을 때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고 손녀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친정에 있으니 손녀를 볼 수가 없었고 화상 통화를 하고 싶어도 며느리가 받지 않을 게 뻔했기에 그저 냉장고에 붙어 있는 손녀의 그림만 바라보며 그 작은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날 밤 손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몰래 아들 폰으로 건 전화였는지 작은 목소리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조그만 음성이 제 귓속에 닿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언제 와? 그 한마디에 눈물을 삼켰어요. 울면 이 아이가 불안해할 테니까 목소리를 억지로 밝게 만들어서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곧 만나자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 아이를 다시 안으려면 지금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눈물 사이로 선명하게 올라왔고 이를 악물고 일어나 서재로 가서 변호사한테 받은 서류들을 다시 펼쳤어요. 며느리가 무슨 수를 더 쓰든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이 뼛속까지 단단하게 박혔고 서류 위에 놓인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서 이 싸움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감각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펼쳐놓은 그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 미용실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들었을 때는 충격과 서글픔에 무너졌고 가족 모임에서 서류를 꺼낼 때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붙잡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며느리가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던 그 입으로 뒤돌아서자마자 위조 계약서를 만들고 이혼 소장에 없는 죄를 적어 넣은 걸 확인한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정 같은 것이 깨끗하게 사라졌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각오만 남았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단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에는 해당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이 건물주인 제 동의 없이 체결된 무효 계약이며 즉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서류에 제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건 내가 시작하는 거라는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동시에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위조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문서 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변호사가 이 계약서의 서명과 인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정해야 며느리의 범행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2, 3주가 걸린다는 말을 듣고 초조했지만 이번에는 감정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상가에 가면 2층에 그 낯선 자물쇠가 눈에 들어왔고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가 갈렸지만 내용 증명을 보낸 이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니 함부로 건드리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변호사의 당부를 되새기며 참고 또 참았어요. 문서 감정 결과가 나온 건 19날째 되던 날이었는데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감정 결과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서명이 제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인감 역시 원본 인감이 아니라 사본을 복제한 것으로 판명났다고 했거든요. 며느리가 이전에 집에 올 때마다 서재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들어갔던 것이 기억났고 서류함을 뒤졌을 때 인감 사본을 확보해서 그걸 도용해 계약서를 만들어낸 정황이 감정 결과로 고스란히 드러난 거였어요. 변호사는 이 결과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했고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안도감인지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뒤섞여서 감정을 분류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혼 소장에 적어놓은 재산 은닉 주장은 변호사가 공증된 유언장과 등기 기록으로 하나하나 반박했는데 상가 명의가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유언장까지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라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보호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가정폭력 주장은 더 황당했는데 며느리 쪽에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진단서도 사진도 목격자도 없었으며 변호사가 이건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아무 내용이나 집어넣은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이 조금 거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법적 절차가 동시에 두 개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무단 점유자에 대한 명도 소송이었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 고소였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터처럼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마다 가방에 서류를 챙기는 것이 마치 군인이 장비를 점검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는 긴장감에 입이 바싹 말랐어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 절친이었어요. 절친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잘 먹고 있느냐, 잠은 자느냐고 물었고 혼자 밥을 먹다가
수저를 놓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면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냉장고를 열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어떤 날은 밥을 해놓고 마주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같이 먹기만 했는데 그 침묵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했고 그 손길이 없었다면 중간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절친이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는 거야. 중간에 멈추면 그년이 또 기어 올라와. 그 말이 등 뒤에서 저를 밀어주는 손처럼 느껴졌고 밥을 먹으면서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숙였지만 절친은 모른 척 반찬만 더 올려주었어요.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현실적인 타격도 있었어요. 상가 1층 세입자 아주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계약갱신을 조금 고민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10년 넘게 성실하게 장사해온 분이 소문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억울했고 상가 수익이 흔들리면 제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남편 영정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기나 했을까? 영정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는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며느리가 감히 이런 짓을 벌이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남편이 원망스러운 건지 그리운 건지 모를 감정이 뒤엉켜서 가슴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법원에서 무단 점유자에 대한 명도 판결이 내려진 건 소송을 시작하고 약 1달 반 뒤였는데 판결문을 받아든 날 변호사가 이겼다고 했을 때 기쁨보다 먼저 탈진한 것 같은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명도 집행일이 잡혔고 집행관이 상가 2층에 올라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점유자를 내보내는 날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상가 앞에 서서 집행관이 전동 커터로 자물쇠를 자르는 소리를 듣는데 그 쇠가 끊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며느리가 심어놓은 것들을 잘라내는 소리처럼 들렸고 점유자가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이 건물 앞에서 페인트를 칠하던 모습이 겹쳐 보였고 당신이 지켜보고 있지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형사 고소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가족 모임 때의 울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거 알아요.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뭐든 할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족 모임 때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뒤에 위조 계약서를 만들어 상가에 사람을 심고 이혼소장에 거짓 내용을 적어 넣은 행동이 겹치면서 이 사람의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단호하게 절차대로 가겠다고 말했고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고 그게 제가 이 싸움을 통해 달라진 부분이라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볼이 쑥 들어가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깔려 있어서 제 가슴이 먼저 아팠어요. 아들은 거실까지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에 놀라 뭐 하는 거냐고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처음에 엄마 말 안 믿은 거,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 내가 그때 엄마 편에 섰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들의 등이 떨리는 것이 보였고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나왔는데 38배 결혼해서
나름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어깨에 힘주던 아이가 제 앞에서 저렇게 무너져 있으니 분노가 아니라 깊은 안쓰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들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지금 자책할 시간에 앞으로를 생각하자고 우리한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결심한 빛이 들어와 있었고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같이 손녀 데려오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의 끝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손녀를 다시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함께 손녀를 데려오겠다고 마음을 모은 그 뒤로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사문서 위조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정식으로 기소됐고 재판이 열렸을 때 저는 법정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전달받았는데 위조된 계약서의 감정 결과와 인감 도용 정황이 명확했기에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며느리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벌금과 함께 정과가 남게 됐으며 판결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본 날 서류 위에 찍힌 유죄라는 두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이게 끝이 맞나 싶은 몽롱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상가를 탐내며 제 정신까지 병들게 만들려 했던 그 계획이 법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였고 며느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상가와는 영원히 인연이 끊어진 거였어요. 이혼 소송도 마무리됐는데 며느리의 유책이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인정됐거든요. 사문서 위조 전과의 침해 판정 유도 시도, 상가 수익 빼돌리기까지 증거가 쌓이고 쌓인 상태였으니 법원에서도 판단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에게 유리하게 이혼이 확정됐고 가장 중요한 손녀의 양육권이 아들에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물을 한 잔 건네주면서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그동안 버텨왔던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변호사 앞이라 겨우 참았어요. 법원 결정문을 받아든 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건물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남편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이자 가장 짧은 하루였어요. 아들이 손녀를 데리러 며느리 친정에 내려갔고 저는 집에서 기다렸는데 아침부터 거실을 닦고 손녀 방을 정리하고 손녀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면서도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손녀 방에 새 이불을 깔고 인형을 올려놓다가 이불 위에 손을 얹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이 이불에 곧 손녀가 누울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정말 오늘 이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건가 싶은 불안이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오후 4시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복도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가슴 한가운데가 터지는 것 같았고 현관으로 뛰어나갔더니 손녀가 신발도 안 벗고 달려들어와 제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감싸는 순간 체온이 온몸에 퍼지면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주저앉아서 손녀를 꽉 안은 채 한참을 울었는데 손녀도 할머니 보고 싶었다며 제 목에 매달려 같이 울었어요. 아들이 뒤에서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보더니
현관에 기대서서 고개를 숙였고 아들 역시 눈가가 빨개져 있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어요. 손녀를 안아 올려서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히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살폈는데 몇 달 사이에 키가 조금 자란 것 같았고 볼이 슬쩍 홀쭉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손녀는 할머니가 만든 갈비찜을 두 그릇이나 먹었고 볼을 부풀리며 맛있다고 할 때 그 모습이 예전과 똑같아서 웃음이 나오는데 눈물이 같이 나오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아들은 그 뒤로 어머니 곁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상가 관리를 돕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상가에 관심조차 없었고 임대차가 뭔지 등기가 뭔지도 몰랐던 아이가 임대차 서류를 하나씩 읽어보고 건물 수선이 필요한 곳을 체크하고 세입자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대견해했을까 하는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아들이 상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여기저기 살피는 뒷모습이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과 겹쳐 보이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절친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때 절친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강하게 말하고 밥을 차려주고 등을 밀어주면서 절친 자신도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혹시 내가 중간에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내내 하고 있었다는 걸 그 울음소리에서 알 수 있었거든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절친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단단하게 잡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식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고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변호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으면서 상가 잘 지키셨다고 했고 처음 이 사무실에 왔을 때 울먹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제가 이제는 서류 가방을 가볍게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가방 안에 든 공증 유언장의 무게가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고 변호사가 악수를 건넬 때 그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변호사는 제가 잘 싸운 거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상가 1층 세입자 아주머니가 어느 날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는데 건물주님 덕분에 안심하고 장사한다며 연신 고맙다고 했을 때 그 꽃다발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꽃을 들고 집에 와서 남편 영정 앞에 놓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거 끝까지 지켜냈어. 고생했지 나.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예전에는 그리움으로만 보였다면 그날은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고 꽃향기가 거실에 퍼지면서 집안의 공기가 오랜만에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단골 미용실에 갔어요. 원장님이 어머 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날 못다한 파마를 해드릴게요 하고 자리를 내주셨고 같은 의자에 앉아 파마약 냄새를 맡는 순간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 자리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들었던 그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 스쳤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처럼 느껴졌어요. 원장님이 파마를 감아주시면서 요즘 안색이 좋아지셨다고 했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정말 그랬거든요. 몇 달 전 이 거울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비록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손녀가 그림을 그려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이를 내밀며 이거 할머니 거라고 했어요. 그림에는 할머니와 자기가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그 옆에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있었는데 할머니 사랑해라는 5글자가 알록달록한 색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는데 이 한 장이 상가 등기부등본보다 소중하다는 걸 가슴 깊이 깨달았고 냉장고에 붙이면서 자석으로 꾹 눌렀을 때 손녀가 옆에서 예쁘지 하고 물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안아주었어요. 저녁에 손녀를 재우고 남편 영정 옆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고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퍼지면서 거실 공기와 섞이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5년 전 남편이 떠난 뒤 매일 아침 혼자 올리던 상가 셔터의 무게가 이제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고 내일도 그 셔터를 올리러 가야겠다는 평범한 생각이 어느 때보다 단단한 행복으로 느껴졌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 이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때가 아니라 무서워도 한 발짝을 내디딜 때라는 걸 69에 비로소 알게 됐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같은 자리에서 혼자 떨고 계실 누군가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